자, 124회 건축정비설비기술사 4교시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6문제 중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처음에 고민하는 것이죠.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4교시 같은 경우에는 6문제 다 무난했던 것 같고요.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 중에 4문제는 2번 이상, 많게는 뭐 7, 8번 정도 출제가 됐던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서 문제를 낸 거고요. 또 한 2문제 정도는 기출 문제인데 뭐 자주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언젠가 한 번은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만 잘 정리하셨더라도 4교시에서는 쓸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 축전지 설비의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뭐 이 문제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지난 10년 동안 5번 출제가 됐고 요번까지 포함하면 6번 나온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고요. 이러한 유형의 그런 어떤 이런 문제들은 10점짜리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 25점짜리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쓰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3페이지로 분량을 늘리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축전지 용량 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플로우를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이 플로우에 있는 이 내용을 1번,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각 항목에 해당되는 그림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정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축전지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한 답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깊이 있는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플로어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 해당되는 뭐 표라든지 뭐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어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전 시간에 대한 뭐 예상 시간들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이런 그림도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축전지, 알카리 축전지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성능도 있고 전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죠.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전지 허용 전압 이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관계되는 자료들 그 다음에 축전지 세일수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되는 공식들 이런 것들 암기해 두시면 좋죠. 자, 이런 그림들 좀 정리해 두시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자, 많은데 이 내용 중에서 기술사 답안지에 3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요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될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가 기술해 놓은 내용을 답안지에 옮겨 적게 되면 이 내용이 한 20에서 30% 정도면 3페이지가 꽉 찰 거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보여드린 이런 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30% 뽑아내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을 보기 좋은 형태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답안지 형태가 한 가지 유형은 딱 한 가지 정답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A, B, C, D, E, F, G 여러 가지 형태의 답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직접 다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모양새가 보기가 좋은지를 스스로가 한번 판단 내려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좋은 답안의 형태가 채점위원이 보실 때에도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런 과정이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BIPV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BIPV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 BIPV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 시공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되는 그 전력 생산에 대한 어떤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 건축물에 적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왜?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요번에 한번 나오면 다음에 뭐 25점짜리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2, 3년 안에는. 하지만 얘를 다시 또 10점짜리로 잘라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유형의 문제가 4번 문제.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조명인데 요거는 123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지난 회차에 출제가 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쭉 안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나오니까 요번에 이제 동일한 문제를 내면서 지난번에 물어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요번에 다시 이제 물어본 거죠. 이런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좀 버리기는 아쉬운, 약간 계륵 같은 존재, 가지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렇습니다. 자, BI 피부와 관련된 이 내용은요, 2012년 96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그 자료를 조금 수정해서 요번 답안에 활용하셔도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잘 보시고요. 기출문제의 해설 자료만 잘 활용하시고 또 제가 강의 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잘 접목을 해서 정리하시면 그 안에서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라든지 분석 자료라든지 관용도 해설서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BIPV의 모듈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시간 동안 그런 부분들 단순한 것들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PV 시스템과 BI PV 시스템 비교한 거 나와 있죠. BI PV 시스템은 뭐 장점보다는 뭐 PV 시스템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월등하게 어떤 뭐 좋은 장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물의 외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공간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활용 가치가 좀 있지만 그 외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부분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좀 까다롭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시 고려 사항에서 고려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지 않습니까? 자, 이런 표들은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술사 답안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거거든요. 이런 어떤 신경향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어떤 그런 그 서적 안에 그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이 좀 약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인터넷에 검색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학회에 좀 가입을 하세요. 조명설비학회라든지 대한전기 학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회비가 한 2만 원, 3만 5천 원,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기술사 공부하는데 조금 그 활용을 좀 하시면 양념처럼 활용을 좀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답안지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관계 법령에 대한 부분들 쭉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림도 넣어놨고.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판가름 하시려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답안지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시면 지금 나왔던 문제들이 약간 변형이 된다든지 일부 내용만 또 물어보면서 10점짜리로 좀 이제 한 단계 그레이드를 좀 낮춘다든지 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변형된 문제라든지 좀 어떤 일부분을 묻는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자료를 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답안지를 만들어 보시면 그런 응용력이 배가가 될 겁니다. 배양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로의 이상전압 발생 원인과 보호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상전압 발생 원인과 보호 대책. 자,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은요, 지난 10년 동안 10번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10번 넘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너무 이제 그 포괄적으로 물어봤어요. 너무 많은 걸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압축해 쓸지가 고민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항목이 많게 되면 한정된 지면에다가 그 내용을 쓰다 보면요 간단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다가 일반적으로 25점짜리는 3페이지 안에 써야 되는데 이 3페이지가 총 66줄이 되거든요. 66줄인데 여기에 써야 될 항목이 뭐 30가지다라고 하면 한 문제당 문제 쓰고 뭐 빼면 이제 그 답안의 내용을 쓸 때는 한 문제당 2줄이지 않습니까? 2줄이라는 건 뭐예요? 제목 쓰고 한 줄로 쓰고 이렇게 30가지 항목을 나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답안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상전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잘 쓴 답안지나 못 쓴 답안지나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좀 덜 다듬어졌다. 왜냐하면 문제는요 딱 3페이지 안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세팅이 좀 다듬어져야 되고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툭 던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뭐 웬만큼 연습하지 않고서는 좀 좋은 답안지를 쓰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왜? 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상전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이상전압과 외부 이상전압이 있죠. 내부 이상전압이란 개폐 서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외부 이상전압은 뭡니까? 뇌격과 유도래죠. 직경례와 유도래.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에는 이 서지성 이상전압하고요 상용주파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해설해드렸던 일선지락식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은 주파수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60Hz의 주파수를 가진 상형 주파수 이상전압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게 뭐 페란트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일선지락식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전체 내용의 한 10분의 1도 그 목록을 해당되는 사항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에 10배, 20배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상전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제가 여기 표로서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그림도 있고 항목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되게 많은데 이 내용이 모자라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에다가 또 제가 답안지에 실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자, 이상전압과 관련된 부분은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물어보게 되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송배전공학 제가 9장에서 그 다음에 6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해설에서 뭐 접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방제설비 쪽에서 필회 시스템 쪽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접지 시스템 계획이라는 이성우 기술사님의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에서도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답안지에 다 옮겨 적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해설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압축해서 넣어놨는데 압축한 내용도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기술사에서 요구하는 답안에 가깝게끔 또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3페이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시고 그런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문제에 맞는 적합한 답안이 어떤 건지 본인이 한번 골라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방향도 찾아보시고 응용력도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제가 KC 규정이 새롭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는 한 2년 동안 계속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요거는 KC 규정이 뭔지를 좀 파악하라는 의미에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C 규정 중에서 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접지 방식이 가장 이제 크게 변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TN, TT, IT 계통에 대한 접지를 물어봤는데 자, KC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IC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TNTT, IT 즉 IC 60364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KC의 강의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KC 내용을 그대로 좀 발췌하셔가지고 좀 다듬으셔서 내용이 많으니까 3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TNTT, IT 계통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전원 용량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전원 용량 산정 방법,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에스컬레이터는 반송 설비에 들어갑니다. 반송 설비에는 에스컬레이터 말고 뭐가 있죠? 엘리베이터, 무빙 워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반송 설비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뭐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전원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전장치, 교통량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요 세네 가지 정도의 유형의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요번에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가 나오면 뭐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전원 용량 산정, 그다음에 뭐 무빙 워크의 안전장치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좀 보시고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 설비의 용량 산정 방법과 관련된 수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복잡해요. 공식이 있지만 공식은 간단한데 여기 나와 있는 개수들을 좀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정리해 두셔서 암기를 하시고요.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 그림 그려주시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한 20%에서 30%의 중요한 핵심 사항만 뽑아서 3페이지로 요약하시는 연습,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와 관련된 문제 해설, 경향 분석까지 모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124회 시험은 이제 끝났죠. 지나갔죠. 이제 앞으로 며칠 뒤에 125회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면 올해는 모든 시험이 마감이 되고 다시 6개월 뒤에 2022년도에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경향 분석을 하는 건요. 내가 잘 받는가 못 받는가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시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지난 시험은 이미 답안지 제출하셨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잡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회차의 어떤 문제 해설이나 경향 분석 자료만 가지고서는 방향을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2년에 3년치 정도 경향 분석 자료를 좀 보셔야 되고요. 문제 해설 좀 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수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답안지의 어떤 그런 수준은 어느 정도 레벨로 맞추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뭐 여러 회차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장시간 강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어보시고 좋은 어떤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